안녕하세요. 내려놓음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를 위한 내려놓음 정화법 11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후회들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 혹은 삶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선택을 잘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선택을 결정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내가 가진 정보나 경험, 기억 중에 오류의 정보나 그런 오류의 어떤 경험들, 편견들, 그런 기억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좋은 선택,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어떤 정보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음, 내 안에 어떤 오류의 정보가 있을 때 혹은 오류의 기억이나 어떤 편견, 상처 이런 어떤 내가 온전한 판단을 방해하는 어떤 잘못된 어떤 기억이 존재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내 안에 잘못된 정보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를 가지든지 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류의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결과물도 오류의 판단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어떤 삶을 바라보면 대부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방향으로 보통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내 안에 잘못된 정보나 그런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기억이 있다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지혜나 어떤 정보나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판단을 할 때는 그 오류의 정보나 기억 때문에 왜곡이 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은 내가 가진 오류의 정보나 기억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어, 삶을 살아가는 게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지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선택을 잘못한다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나 혹은 그런 어떤 믿음이나 그런 치우친 가치관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진 오류의 기억부터 없애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조금씩 계속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선택을 잘하게 되면 이제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는 그런 방법, 그런 방향으로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공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견이나 어떤 글이나 어떤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면 이제 그것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공감을 하게 될 때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의 하나의 기준으로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외부의 어떤 정보를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라고 내가 그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생각, 그런 기억,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맞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을, 그게 증명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래 이게 맞지라고 계속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의견이나 혹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공감을 간다는 것은 그렇지, 내 생각이 맞지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 점점 강화가 되지,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감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제 만약 공감이 가더라도 이것이 정말 옳은지, 혹은 이것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든 어떤 뉴스든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공감이 되니까 이거는 맞는 것이야 라고 내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가 수긍을 하고 맞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것은 내 안에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서 진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반드시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공감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점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목적은 저는 제로를 위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 기준과 만일 같은 것이라면 일단 그 기준이 더 강화되겠죠. 그런데 내 기준과 다른 의견을 내가 접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그것을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맞고 저건 틀린 거가 되기 때문에 배척을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 다른 기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내 기준과 충돌이 나기 때문에 둘 다 그냥 하나의 정보로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정보가 있을 뿐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상태를 그냥 냅둡니다. 그걸 그렇게 냅두게 되면 나는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로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보는 있지만 내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시점에 이 두 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어느 것에도 내가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둘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기본적으로 둘 다 하나의 어떤 소중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냥 제 안에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그 두 개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자각을 느낄 때까지 그냥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또 느끼게 되고 이 둘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생각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고,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후회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이제 의식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의식 혁명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후회라는 이 항목을 보면 7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지도를 20에서 1000 정도까지 어떤 범위를 두고 어, 후회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돼 있냐 보면 7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욕망이나 심지어 분노나 미움의 감정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후회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낮은 차원의 어떤 상태를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의견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어떤 의견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만약 후회의 삶이 낮은 차원이라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발성을 가지고 어떤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어떤 평온의 단계, 기쁨의 단계, 이런 평화의 단계,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 깨달음의 단계로 계속 나아가려는 노력이 결국은 우리가 낮은 차원이 아니라 그런 후회를 느끼지 않는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았다는 저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잘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후회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후회를 하는 거지 내 삶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어떤 선택,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삶이 전체가 잘못됐다고 확정을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어떤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잘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바르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작은 실수든 아니면 어떤 잘못된 선택의 일부분의 선택을 해서 그걸 후회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다 잘못됐고 내 삶은 어, 어떻게 보면 다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별로 좋은 어떤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후회를 밑바탕으로 얼마든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후회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고 지금의 나에 집중을 해서 내가 얼마든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실패를 했다가 성공했던 사람들,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좀 나쁜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삶에 뭐 좋고 나쁨을 이렇게 구별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바르지 못한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삶들을 다 청산을 하고 다시 좀 우리가 남들이 봐도 정말 멋지다라고 이렇게 어,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남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때 얼마든지 우리가 후회되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뭐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과거가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의 사실 그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그 망한 거는 바뀌지 않죠. 폐업을 했어. 그럼 폐업을 했다는 것은 그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 폐업을 한 것이 실패고 나의 어떤 실패작이고 그것이 후회로 이렇게 남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과거의 사실이 그 실패의 사실이든 후회의 사실이든 그 사실이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했던 어떤 선택들이 그 선택들 때문에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이 딱 그런 힘든 시절이 딱 왔을 때 그 바로 전 했던 선택들이 잘못됐다는 걸 자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거를 엄청나게 후회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 했던 수많은 잘못들, 선택들, 그런 죄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느끼고 나면 그런 나쁜 결과를 얻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는 끝없는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게 되고 정말 이제 그거에 대해 얽매여서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근데 그로 인해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느 정도 온전함을 찾고 그리고 제 길을 찾게 되면서 그때의 어떤 후회된 선택들이 지금은 사실 감사함으로 느껴지고 이 감사함은 꽤 오래전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나쁜 상황들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난과 고통도 신이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엄청 모순된 말인데 이 고난과 고통이 지나서 내가 온전함을 회복하고 나면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고 내가 바뀌게 되면 바뀌어서 내가 온전함을 찾고 풍요를 찾고 어떤 평화로움을 찾게 되면 그때 이제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후회된 삶 그런 것들조차도 후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좋게 변했구나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온전함을 회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사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가 아무리 잘못되고 어떤 후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과거의 의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각으로는 죄가 나쁘다, 이런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느끼긴 하겠지만 사실 그 느낌 가지고는 그 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내가 죄를 져보고 내가 오만에 빠져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정말 나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만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은 후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성찰을 계속 해야죠. 그걸 계속 성찰하고 반성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후회했던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잘못은, 그 죄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내 자신이 온전해지면 과거의 그 사건이, 그 후회의 사건들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온전해지면 이제 그런 과거의 그런 후회들이, 사건들이 이제 나를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선물로, 그런 어떤 과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생각했던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느껴질 정도로 전혀 이제 과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내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일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지, 이렇게 되지만 내가 지금 온전하고 바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상태를 내가 얻었다라는 거, 이 온전한 상태를 얻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금부터 선택을 잘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과거의 후회는 어차피 과정으로 이해가 되고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후회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선택을 잘하게 된다면 이제 후회는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은 지금에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의 선택을 잘해가는 건데, 지금부터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어떤 오류의 기억, 편견,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오류의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제 후회의 원인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가장 큰 거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과가 나쁠 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뭐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못되거나, 뭐 집을 샀는데 그게 뭐 내가 생각한 것처럼 뭐 나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근데 사업이 그 아이템이 좋을 것 같았는데 선택했는데 그 아이템이 별로 안 좋았거나, 이직을 했는데 이직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직하니까 더 그 전 직장이 더 좋았거나, 이별을 했는데 그 이별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전 사람이 더 나를 더 사랑해줬다는 걸 깨닫게 되거나, 하여튼 우리가 어떤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나쁜 거죠.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나쁠 때 우리는 후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안 했을 때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히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번 다하지 못해서 결과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자체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후회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큰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는 당연히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자각할 때 그 전의 삶을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지? 내가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지? 이것을 이제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자각할 때 후회를 합니다. 물론 이때 이렇게 내가 잘못됐다고 자각하면서 기쁨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지 하고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로서 살지 못했다고 느낄 때인데, 이거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나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내 과거에는 내가 나로서 못 산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냥 과거에 대한 어떤 그 후회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들을 풀어보면 다 선택에 의한 결과로 이제 후회를 하느냐 만족을 하느냐 이렇게 결정이 나거든요. 잘못된 선택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최선을 다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건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큰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그걸 선택한 거니까 그 잘못을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뭐 생각이나 이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다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선택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사실 그게 현명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 느끼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습이나 관념이나 통념이나 어떤 상처나 욕심 혹은 잘못된 정보들 그런 오류의 기억들을 내가 따르지 않으려면 이런 왜곡된 정보죠. 왜곡된 것들 따르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이렇게 정화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계속 좋은 지식을 쌓고 좋은 정보를 쌓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잘못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그 정보에 의해서 나의 선택은 왜곡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보면 이런 상처나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건데도 예전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으면 나는 이거는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상처나 두려움, 이런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억들이 내가 정말 온전한 선택을 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정화를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후회를 하는 이 5가지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결과가 나쁘니까 그럼 선택을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겠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를 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후회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악습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습들을 그런 나쁜 습관들을 버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만 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큰 잘못이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죠. 그 내가 이 행동이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잘못이 될 수 있을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평상시에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그냥 감정대로 그냥 했던 것들이 결국은 큰 잘못이 돼가지고 나중에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신념,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할 때 정말 비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신념들, 이런 믿음들을 내가 정말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느끼신다면 내가 만일 잘못된 생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신다면 아마도 이런 성찰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로서 살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제 후회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겠죠. 뭔지 모르게 나로서 살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나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이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뭐 전부일 수도 있겠죠. 삶에 있어서 나로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회라는 감정이 생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후회라는 감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를 잘 이렇게 돌이켜보면 결과가 나쁘다는 것은 내가 미래를 한정 짓는 거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바를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를 느끼려면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어떻다라는 그 기준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만일 내가 한정을 짓고 있다면 당연히 후회라는 감정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화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맞는지를 한번 계속 바라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살아가는 삶도 충분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삶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간다면 사실 후회라는 감정은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내가 미래를 한정짓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또 받아들이고 또 그거에 맞춰 또 살아가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후회라는 감정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내가 한정 지었다는 거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이래야 된다, 이걸 원한다라는 것을 정할 때에만 후회가 이제 생긴다라는 것을, 그 원리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빠도 후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결과가 나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성취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야 되고, 설령 원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직장 내에서 주어진 일이라고 할 때 정말 나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 모든 걸 바쳐서 한번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내가 했을 때에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는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늘은 알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분명히 하늘은 알 거야. 나의 이 모든 최선을, 내 이 모든 노력을, 내 이 모든 진심을 하늘은 알겠지라고 이 정도가 되면 사실 결과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서 이제 만족을 이제 느끼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 보는 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번 해보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만족감,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이게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어떤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해봐야 돼. 그리고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그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할 때는 이게 결과랑은 상관없이 그 안에서 그냥 만족감을 느끼고 뭐 후회라는 개념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사명을 느끼고 자신의 어떤 업무를
자기의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사명을 느껴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안 보이고 결과가 내 생각대로 빨리 나와주지 않지만, 사실 후회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후회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스스로 떳떳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그런 결과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 순간순간의 삶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이렇게 두지 않고 내가 그 순간순간에 어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냥 나의 길이구나 하고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간다면 그 안에서는 아마도 후회라는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음에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결과라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과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오면 내가 이 선택을 한 게 맞나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직 나올 때가 아니고 그런 시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데, 지금 너무 힘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말 많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그런 시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결과가 다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가 해온 것을 내가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고 자기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느끼고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정말 자기 확신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은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그 상태를 그냥 그걸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후회를 느끼는 것, 그 느낌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놓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을 바라보면 당연히 이제 후회라는 생각이 당연히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화라는 것은 기대감조차도 정화를 이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정화를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기대감은 괜찮지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정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미래를 한정 짓는 정화는 온전한 정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미래에는 모든 것은 신성에게 내맡기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해야 될 본분, 정화와 내맡김과 그리고 영감이 주어지면 그걸 실천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사실 후회라는 것은 사실 느끼기 아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내 그 만족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의 의미들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 그런 어떠한 그걸 알게 되는, 자각하게 되는 그런 어떠한 그런 깨달음 안에서 그 내 안에서 그런 만족감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결과를 놓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만족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기준, 어떤 그런 기억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화되면 사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냥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패의 과정이라면, 물론 실패라는 것은 결과가 딱 됐을 때니까 실패라고 표현을 하긴 힘들지만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게 되고 이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이 맹자에 나왔던 글인데 그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글귀인데 하늘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며 또한 생활을 궁핍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틀어지게 만든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저도 힘들 때 정말 이거를 많이 보면서 그냥 위안을 삼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주고 그런 과정들이 나를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래서 점점 내가 발전해 가고 좀 더 어떤 많은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저는 느끼고 사실 그렇게 해서 계속 변화해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그런 어떤 힘든 과정들이 선물일 수 있겠구나. 신의 어떤 신이 준 고통은 나에게 선물의 의미로서도 내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이제 되었는데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다 업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업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업보라는 말은 대부분 벌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예요.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다 네 업보야라고 얘기할 때는 네가 잘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업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 중간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맞는 경우는 정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받거나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냄비 그 비유를 드렸었는데 냄비가 뜨거울 때 우리가 뜨거운데 그걸 딱 만지면 고통을 탁 느낍니다. 아 뜨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뜨겁다는 느낌 때문에 냄비를 계속 잡는 게 아니라 그걸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고통은 이걸 계속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살아갈 때 고통이 오고 고난이 다가왔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뭔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내가 바꾸시면 돼요. 이 선택에 뭔가 잘못됐구나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바꾸는 거죠. 그거는 내가 벌을 뭐 받았다기보다는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을 받은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이제 주어질 때 지금 맹자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맹자 지금 이야기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내심을 길러주고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늘이 주는 거죠. 그 고통을 주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같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축구 선수 이야기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어떤 학생은 맨날 지각을 해가지고 그 아침마다 운동장 20바퀴를 돌으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정말 훌륭한데 기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너는 매일 아침에 와서 20바퀴 운동장을 돌으라는 거죠. 그 운동장 20바퀴 돌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한 학생은 자기가 행동을 잘못했고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죠. 벌로서 운동장 20바퀴를 도는 거고 한 학생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분명 재능도 있는데 기초 체력이 안 되니까
그 기초 체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운동장을 돌라는 어떤 고난을 주는 거죠. 그런 힘듦을 주어서 기초 체력을 기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잘못을 받아서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다 네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건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크게 쓰기 위해서 하늘이 고통을 주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나 자신도 똑같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스스로가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맹자의 말처럼 나의 인내심을 길러주고 내가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어떤 선물이구나, 하늘의 선물이고 신성의 어떤 축복이구나라고 느낀다면, 그걸 얼마든지 헤쳐나가면서 내 능력은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감정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 열심히 살아도 중요한 것을 놓치면 후회를 하는 것 같고요. 열심히 안 살아도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크게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각자마다 중요한 게 다 다를 것이고,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라고 질문을 해보면서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이 후회라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제 개인적인 선택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도와줘야만 이 사람에게 그 도움이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돕지 못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가난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된다라고 느낌이 오면 저는 돕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는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리고 이때 돕지 않으면 이 관계나 혹은 이 소중한 인연, 이 소중한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저는 그때 이제 돕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나중에 무언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이제 나중으로 제가 미룰 수 있겠지만, 딱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저는 돕는 것을 좀 선택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저한테 어떤 소중한 사람, 혹은 좀 내가 꼭 도와야 된다고 이런 어떤 느낌이 오는 그런 인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저는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저는 지금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한 6, 7년 전 그때 이제 선택했던 길들이 그랬죠.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할 것 같고, 그때 가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때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제 길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이고, 이것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 선택이고 내가 원하는 선택이라고 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때 그것을 선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회사 생활을 하거나 나한테 어떤 좋은 조건이거나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내 길이 아니라 그러면, 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떠납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할 거라는 걸 좀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그 다음 제가 원하는 걸 최대한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들을 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그렇게 후회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좀 매우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이제 뭐 정말 고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진짜 힘든 상황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문제나 후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정보나 이런 경험, 기억 중에 잘못된 정보를 없애는 방향으로 일단은 내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 것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오류를 없애는 방향을 일단은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기억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화와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 성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통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잘못된 어떤 죄나 잘못에 대해서만 반성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성찰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 성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 성찰이 있고요. 세 번째는 행동 혹은 표현에 대한 성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어떤 잘못이나 어떤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행동에 대한 성찰이고요. 이제 지적인 성찰은 뭐냐면 이제 그 오류의 기억을 정화하는 그런 개념인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념, 철학, 가치관 이런 생각들 이 어떤 정보 있잖아요. 지적인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오류가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 오류가 있는지 잘못된 정보는 뭐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순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면서 바로잡는 그 성찰을 지적 성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감정 성찰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좋은 감정일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이제 좋은 감정 같은 경우도 그게 왜곡되면 그 사람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죠. 반대로 나쁜 감정인 거는 그 사람을 미운 사람을 봤지만 사실 그렇게 미운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감정을 잘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감정을 잘 판단해서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나, 내가 왜곡해서 내가 잘못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 책에 한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제 53페이지에 나오는 글인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단점만을 보게 된다. 단점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더욱 미워하게 된다. 더욱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에게 비난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글인데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람이 어떤 작은 잘못을 하거나 나에게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이 미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미워지는 감정을 사실 정화한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미운 사람이야 하고 판단하고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계속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저건 또 나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증오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데 그 감정이 이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비난받을 정도로 잘못을 했냐? 사실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한 감정을 성찰하지 않은 그런 나쁜 결과인데요. 근데 이런 결과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찰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성찰을 가지는 거고, 내 정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정 성찰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감정이 과연 온전한 감정인지 왜곡되진 않았는지 바라봐야 되고, 행동, 내가 한 행동이나 표현에 대한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이 과연 남에게 피해 주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잘못은 아닌가에 대한 성찰을,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해야만 내가 가진 오류를, 내가 가진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찰은 저는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래야만 우리가 보다 온전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어와 성찰을 우선시 하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쌓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 안에도 항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그 오류가 있는지는 항상 성찰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화를 통해서 만일 영감을 얻었다면 그것을 실천해 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그런 후회들을 생각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나 후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럴 때,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판단하고 쉽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1차적으로 정화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신다면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객관적이라는 개념도 사실 말에 맞진 않지만, 일단은 내 기억이나 어떤 감정이나 그거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응하지 않고 계속 정화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오류나 이런 어떤 관점들이 작용하기보다는 보다 온전한 어떤 관점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화를 하다 보면 그런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혹은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나에게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만일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화돼서 오류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빈 공간으로 그 영감이라는 것이 내려오게 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죠. 그러면 그 영감을 실천하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후회를 이런 후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이 있었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딱 떠올라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문제가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영감이라고 생각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세 가지의 자아 성찰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사실 이런 어떤 반복되는 문제, 후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반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정말 끊임없이 정말 성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과정이 분명히 쉽진 않겠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배울 때, 처음 시도할 때 힘들지, 어떤 운동이든 어떤 공부든지 간에 어느 시점만 조금만 넘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정화도 자동으로 돌아가고 자아 성찰도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마음에서, 내 내면에서 그것들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내 생각이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타인과 세상을 탓하지 않고 온전하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거는 정화의 기본이기 때문에 타인과 세상을 탓하는 순간 사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모든 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탓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 그렇게 현명하지가 않죠. 그게 타인이든 외부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실 겁니다. 나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타인도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걸 맨날 얘기해봐야 타인은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그 당연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냥 내 온전함을 거의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생각을 가져야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 변화된 그걸 통해서 나와 관련된 상황이나 어떤 타인이나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제 아버지와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 제가 이제 한 6, 7년 전에, 한 6, 7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계속 저를 이제 제 정말 고향 친구랑 계속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변호사를 하고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이렇게 뭐 시골에서 돈을 보내주고 용돈을 얼마 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냐?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한 거냐? 그렇게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뭐 또 내려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됐죠. 근데 어느 날 또 전화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또 그런 비슷한 또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또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됐고 뭐 너는 언제 그뭐 성공하니 많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계속 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를 계속 하면서 그때 이제 떠올랐던 말이 어 이제 딸기, 수박, 귤이라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딸기는 지금은 사실 10월 달, 11월 달 정도에 이제 첫 출하가 되는데 본래는 이제 딸기가 봄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3월, 2월 말쯤에 이렇게 이제 나오던 게 딸기였는데 그래서 딸기는 봄을 뜻하고 수박은 여름을 뜻하고 벼는 가을을 뜻하고 귤은 이제 그 겨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수박이다. 그래서 수학이 여름에 일어난 거라 나는 아직 수학은 하진 않았지만 걔가 먼저 그 수학을 한 것뿐이다. 근데 나는 귤이다. 나는 귤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더 남아 있다. 내가 수학을 거두려면 아직 수학 그 기간이 겨울이 돼야만 내가 수학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의 문제를 제가 접했을 때 그전에는 이건 아버지가 문제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가졌겠죠. 아버지 탓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계속 책임을 지고 정화를 하다가 나를 바꾼 거죠. 내가 말하는 방식을 바꾼 거죠. 내가 설득하는 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아버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해주길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만 상대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하지 않으면 나와 관련된 상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단 이 이야기는 이 어떤 문제나 후회를 벗어나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내가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 후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겪지 않으면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문제와 후회는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왜 나의 책임으로 두어야 되는가? 나의 행복권을 타인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해진다면 상대방이 안 바뀌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직장 상사든 어,
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이렇게 내가 바라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좋을 것 같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 이야기대로 들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에게 내 행복권을 부여해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는 상관없이 내 행복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자기 자신이 한번 깊게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어떠한 잘못들도 있고 후회도 있고 상처도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얼마든지 자신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고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끝없는 자아 성찰 그리고 정화를 해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내 상처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상처조차도 초월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느낄 때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한 그 누군가한테 용서를 받아야만 용서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이 최상이죠. 내 스스로도 용서를 받고 이제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해서 받는 것이 최고 좋은 상태인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되거나 그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용기가 아직 안 나거나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려고 하는 게.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건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정한 용서는 변화된 내 자신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짜 참된 사람으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정말 내가 변화됐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됐을 때 스스로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냥 나를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 뭔지 모르게 그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진심으로 내 깊숙이까지 그 진심이 내 마음 깊숙이 이렇게 다가갈 때 내가 정말 변화하고 그 변화가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 스스로에게 용서받는다는 느낌 그 느낌을 받을 때 진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내가 잘못한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변했다면 그 안에서 용서받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함을 느끼고 내 스스로가 온전함을 느끼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의미가 바뀌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후회했던 것들이 의미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구나, 내가 거듭날 수 있었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런 의미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지금의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 늘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모든 과정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또 거듭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받음을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도 다시 또 오만과 자만에 빠지고 그렇게 다시 또 고난과 고통이 반복된다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반성을 해도 또 잘못을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기 힘들고 그 정도로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또 안 하게 되고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정말 정화와 성찰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어, 내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화와 성찰을 계속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어떤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잡아나가야 되고 또 그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상황들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데 그 안에 늘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오류를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버리면 또 그 오류에 의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상황이나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분명히 오류가 있다라는 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정화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정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그런 성찰을 계속 해가면서 바로 잡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알게 된다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미용고사 정화법을 일찍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미용고사라는 정화를 딱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평화를 찾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일 그때 이제 미용고사 정화를 만났다면 어, 나중에 와 이것을 왜 일찍 못 만났을까라는 분명히 후회를 하실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꼭 정화라는 것은 꼭 미용고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명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각 뭐 수행 당체의 어떤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나에게 온전함을 주고 나를 만나게 해준다면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저를 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줬던 거는 미용고사 정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도 보면 미용고사만큼 간편하고 정말 간결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미용고사를 통해서 나중에 만약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이걸 왜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내면 아이를 그러니까 또 다른 나 자신이죠. 내면 아이를 일찍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만나 봐야만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 이제 내면 아이를 알게 됐는데 이 왜 내면 아이를 그때 가서 후회를 하겠죠. 왜 지금 알았을까? 그 전에 알았으면 정말 삶이 정말 풍성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다면 큰 후회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미용고사 정화랑 내면 아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삶은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 삶은 내면 아이를 만나기 전하고 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변하지 않는 친구, 안식처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친구, 정말 진정한 친구를 정말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날 100% 믿어주고 날 신뢰해주는 그런 존재. 그게 이제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존재가 되겠죠. 그런 존재가 있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 아이를 만나면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엄청난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면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온전한 결정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삶이라는 것은 내면 아이를 만나기 전과 그 후로 저는 나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내면 아이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은 아마도
만나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 뭐 결론을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냥 지금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과거는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과거가 어때였든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과거를 통해서 반성할 거 반성을 해가면서 지금을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선택을 잘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면 과거의 후회는 내가 온전함을 회복하면 그 후회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이 되겠죠. 과거의 후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왜? 그런 후회의 삶, 실패의 삶, 죄를 저질렀던 삶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줬구나, 나를 반성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후회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는 선택을 잘해 간다면 이제 후회는 없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순, 편견, 오류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데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 오류의 어떤 기억은 오류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일단 내 안의 오류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이제 얻어가면 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주어지는 새로운 정보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늘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에 쉽게 공감을 하면 안 되고, 만약 공감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더 그런 식으로 더 기준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고, 그 내가 공감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런 선택이, 그런 이런 정보가, 그런 방법이 정말 나를 위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공감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공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그것이 맞는가는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를 하다 보면 좋은 지식과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냥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알 수 없게 그냥 주어지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 우연치 않게 가다가 뭐 우연치 않게 책을 사다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인터넷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그냥 주어지는 경험들을 점점 하시게 될 겁니다. 점점점 내면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그렇게 정화를 하다 보면 내면의 메시지가 점점 잘 느껴지고 잘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선택을 하다 보면 점점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라는 것은 지금에 의해서 의미가 변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에 늘 집중해서 지금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삶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특별하게 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보다 일단은 이 삶이 아름답다, 나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실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삶이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는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아름다운 삶은 이것이다라고 정의는 제가 내릴 수도 없고, 사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판단하고 내 삶은 아름다웠다고 내릴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 선택들을 해야만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쾌자라는 게 있어요. 쾌. 이게 우리가 이제 쾌락이라고 말할 때 그 쾌인데요. 이제 이 쾌라는 게 뭐 상쾌하다, 시원하다, 뭐 유쾌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그 보면은 이 마음심에다가 그, 그 쾌자가 붙은 건데, 이 쾌자라는 게 택천쾌에 쓰는, 주역에서 보면 택천쾌에 쓰는 그 쾌예요. 그래서 이게 결단, 결정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렇게 합쳐보면 결단을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만 이 쾌라는, 이 상쾌하다, 시원하다, 유쾌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단순하게 우리가 쾌락에 빠지다 이렇게 할 때 그 쾌락, 그 낮은 차원의 쾌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쾌라는 것은 어떤 시원하다, 유쾌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단과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평온한 상태, 치우침이 없는 상태, 내려놓음의 상태, 혹은 뭐 명상의 상태, 그 상태가 되게 매우 지복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평화를 느낄 수 있고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내가 어떤 그 치우침이 없이 고요하게 있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맡기는 상태가 되면 분명히 마음 안에 평화가 이렇게 찾아오고 이런 만족감들,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 상태가 과연 깨달음의 상태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깨달음의 상태는 내가 어떤 것을, 옳음의 상태를 선택해서 결단한 상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정화를 하고 어떤 성찰을 하고, 그리고 정화를 한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니까요. 모든 것을 내맡기는 거니까 신성에게. 그 상태로 내가 만일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화에 내맡기게 되면 영감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정말 신성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따라야 할 어떤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나에게 가장 온전한 것이 다가오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어떤 아이디어, 그런 위대한 아이디어를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영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결단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족감, 행복, 그 상태, 치우침이 없는 상태는 결정을 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행복은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썩은 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썩은 이가 아프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명상 상태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런데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그냥 아픔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못 느낀 상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보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빨은 아픕니다. 그 썩은 이는. 그러면 썩은 이를 빼야만, 치료를 해야만, 그 결정을 내려야만 내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이제 시원하다, 아, 이제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떤 오류가 있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사실 우리는 완벽한 상태로 이제 완벽한 어떤 온전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옳음이거든요. 내가 옳음을, 이게 옳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걸 선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감이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 이게 맞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상태, 그 상태가 저는 이제 깨달음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 깨달음의 상태는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는 깨달음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얼마나 반복되느냐에 이제 연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이제 그거에 달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택천케의 이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강건한 것이 유약한 것을 결단을 내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하의 선을 선으로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옳은 거죠. 옳은 거를 통해서 천하의 악을 결단 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마음 안에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말 옳다라고 느끼는 거, 정의로움이든 사랑이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말 추상적인 어떤 감정을 통해서 그것을 결단해서 제압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의 마음이 돼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욕심을 채우고 어떤 욕망을 채워서 단순하게 느끼는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무언지를 자각을 하고 이게 옳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옳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욕심 이런 것을 결단해서 없애버리는 순간, 그리고 이것이 옳아라고 내 스스로 결정을 탁 내린 순간이죠. 이게 맞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그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이제 어떤 결정이나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뭐 어떤 모른다의 상태, 혹은 어떤 그 치우침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추구를 하면서 반드시 이 두 개, 혹은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온전함이 무엇일까, 그 답을 항상 얻으려고 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랑의 느낌, 평온의 느낌, 평화의 느낌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알아차림의 상태든 뭐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다 그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의 상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상태는 저는 분명히 어떤 지혜든 영감이든 어떤 암이라는 거죠. 명확한 알, 이것이 옳다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 라는 그 알미, 확실한 알을 탁 느꼈을 때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기쁨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매 순간에 어떤 문제를 접하든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이것이구나라는 하는 어떤 명확한 답을 느낄 때 저는 그 상태를 깨달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삶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더 높은 영적 상태인 그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상태고, 왜냐면 이게 옳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확신이 들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 맞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만 나머지의 사심들을 다 눌러버리고 다 결단해서 없애버리고 그 옳음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놓음은, 어떤 정화나 성찰은 다 그 영감, 그 인스피레이션, 그 가장 위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걸 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자신 있게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고민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내 내면의 뜻, 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올려주는 그 느낌, 그 내면 아이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내 내면에서 올려주는 그 순수한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수많은 기억들, 관념들이 그런 올라오는 빛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관념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관념들은 다 충돌이 되니까 어느 게 맞을지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걸 다 걷어내고 나면 그냥 명료한 빛 하나만 딱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게 정답이야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감이고, 그걸 그냥 실천을 해 가다 보면 점점 옳은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사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나 확신이나 그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든 그걸 옳다라고 정말 믿고 있어요. 그게 믿고 있는데 정말 그 옳음이 정말 영감이고, 그것이 정말 신성으로부터 내려온 가장 가치 있는 그 옳음이라면 과연 우리가 불행을 느낄 수 있을 거냐는 거죠. 그 결과가 과연 불행할 것이냐고 저는 그런 걸 못 느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 정말 맞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나 분노나 불만이나 수많은 갈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 반대로 인간관계 문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어떤 풍요의 느낌, 자유의 느낌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지금 어떤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옳은 거라면 이런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사회까지 꼭 퍼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와 관련된 주변, 일단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직장 상사, 내 직장 이 안에서 적어도 이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 옳다고 하는 그 지식은 그 정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옳은 것이라면 점점 이런 오류의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 불만의 감정, 갈등의 감정이 점점 만일 더 늘어난다면 이거는 자기 자신의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아마 이렇게 반론을 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높은 영적의 상태는 옳음을 선택하는 결단이고, 그 옳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옳고 그름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좋고 나쁨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깨달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이렇게 반론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치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옳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게 옳아라고 하나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도 있고 이 상태도 있고 이 상태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개가 충돌이 나요. 그러면 이 중에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이 세 개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은 상태죠.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화를 합니다. 이 정보도 정화하고 이 정보도 정화하고 정보를 정화를 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 이 세 개를 다 이해시키고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방법이든 새로운 어떠한 지식이든 아니면 새로운 논리든 어떤 제안이든 그것을 얻었을 때를 저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모순들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둘 다 만족시켜서 이걸 평화의 상태 혹은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을 느낀 상태, 그리고 그것을 맞다라고 딱 이것이구나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상태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제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모순되는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답,
그 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야말로 정말 가장 그 온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많은 어떤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어떤 공덕도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행위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사실 그런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 좋은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정말 이제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마음에 이제 작은 어떤 위선이나 모순을 내가 만약 언젠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자기 스스로로 느끼는 거죠. 그걸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삶이 주변에서는 정말 아름답다고 아무리 평가를 해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떤 나눔을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어떤 수많은 공덕을 짓더라도 정말 이게 내 그거를 하는 마음에 내가 정말 위선이 없는지 내 모순이 없는지를 이렇게 발견을 하는 그 노력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런 걸 좀 많이 느껴가지고 내 모순을 이렇게 한번 위선과 모순을 발견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도 그런 것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잘하려고 아무리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내 스스로의 어떤 위선이나 모순이 발견되는 순간 그 과거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최근에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내가 좋은 활동을 하고 이런 어떤 사랑을 나누고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떤 위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모순을 갖고 내가 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한번 계속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는 것, 그리고 그런 성찰을 해보는 것이 정말 그 시간이 나중에 지났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 내면에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순간 그때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남이 이야기하는 건 부정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의 어떤 진실부터 내가 그때 하고 있는 그 마음부터 바라볼 수 있어야만 정말 삶을 아름답게 살았을 때 나중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이제 정말 깊고 넓은 나만의 어떤 내적 쾌락을 위해서 옳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단정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쾌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 스스로가 맞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쾌락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히 남들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느꼈을 때 자기 삶에서 이게 옳아라고 스스로 결정 내린 그것이야만 나에게 온전한 쾌락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주어진 그런 어떤 관념이나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만족해야 돼요. 내는 이것이 옳고 나에게는 이 삶이 좋고 그냥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쾌락을 주고 그런 삶을 완성을 했을 때 내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스스로가 정의 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내 삶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옳음을 내가 선택을 해야만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그거에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공덕으로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공덕들은 사실 외부에서도 이제 저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단지 그냥 자기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외부 타인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어떤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불편함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자체가 공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수많은 뭐 성공 스토리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고난을 잘 이겨내서 이렇게 이런 힘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토리만으로도 정말 공덕이 되거든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고 위안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냥 힘듦에서 잘 견뎌내서 좋은 삶으로 발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남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누군가가 그 불편함을, 그 문제를 극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무선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매우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있는 마우스보다 이 무선 마우스는 매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선 마우스를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그 불편했기 때문에 유선 마우스가. 그러면 이 물건을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고 그런 공덕이 되는 거고, 어떤 뭐 신약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그래요. 다 그것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혁신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덧붙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누군가를 꼭 도와서만 이렇게 공덕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업무나 자기한테 주어진 불편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도 저는 얼마든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이 뭐 서비스 업종에서 똑같겠죠.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 유튜브가 처음 만들어진 게 그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메일로 보내기가 불편하니까 유튜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돼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갖고 있던 불편함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퍼져서 지금 우리가 이 유튜브 세상에서 정말 편하게 정보를 접하는 이런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불편함이나 문제를 좀 더 좋게 바꾸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점점 퍼지고 퍼져서 이제 정말 많은 공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수많은 제도들,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 다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학문들, 그것이 뭐 철학이든 의학이든 과학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분야에서 그냥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그냥 더 좋게 만드는 거, 혁신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더 편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더 많은 자유를 주고 풍요를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냥 그 자기 안에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그냥 공덕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자기의 삶을 좀 의미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뭐 정말 위대한 것들도 사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걸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문제, 불편함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가는 그런 삶 자체가 저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류를 정화하여서 선택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은 계속 그 정화를 하고 성찰을 하는 거겠죠. 정화하는 방법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그것을 왜 접하게 됐는지라는 어떤 질문 같은 느낌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이것을 내가 왜 접하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다 보면 그런 기억들이 정화가 돼서 좋은 아이디어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오류의 어떤 기억들이면 그게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 자신의 내가 접하는 정보들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인데 그것이 내면에서 올라온다면 그것을 그냥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어떤 환경을 접하든 그런 어떤 상황을 접하든 부정적인 생각이 들든 그런 식으로 계속 정화를 하다 보면 점점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오류의 기억들은 점점 정화되고, 그리고 점점 그런 그런 그 오류의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면의 소리는 점점 잘 들리는 상태로 이제 변해 가는 거죠. 그렇게 정화를 하면서 이제 자아 성찰을 하다 보면 점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그 잘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용고사 이 정화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천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2강에서는 이제 마지막 강이 되겠네요. 이제 12강에서는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어떤 부제도 제가 달았는데요. 인간은 과연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할 때 좀 더 어떤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12강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